이번에는 현행범 체포 절차. 주체.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따라서 사인 일반 시민을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 체포할 때는 즉시 출천하다.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리도 있죠. 즉시도 줄쳐놓고 리도 있단 말이야. 리에게 인도해야 되고 하고, 그냥 석방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 인도를 받은 때는 체포한 사람, 체포된 사람이 아니고 체포한 사람, 체포자의 성명, 주거 등을 물어하고 필요한 때는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 관서까지 동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즉시라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시험에 등장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판례냐면 소말리아 해적 사건 판례예요. 소말리아 해적. 소말리아 해적을 저기 아라비아에서 잡았단 말이야.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이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인도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배로 우리나라 오는데 한 10일 가까이 걸려요. 소말리아 해적을 누가 잡았었지? 청해 부대원이 잡았잖아. 청해 부대. 청해 부대원은 검사도 아니고 사법경찰 관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닌 사람이, 일반 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닌 사람이 잡아서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경찰서에 넘겼는데 10일 있다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형사법상 즉시 인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즉시에 10일이 즉시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10일이 있다 했으니까 즉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즉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즉시는 아닌데, 된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즉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시는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지연 없이 이런 의미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자, 요게 판례입니다.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니니까 현행범을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등에게, 검사, 사법경찰관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건데, 여기서 즉시라고 하면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라는 것은 아니고 동감에는 아니고, 시간적으로 몇 시간이다라고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당으로 인도를 제한하거나 체포를 개선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참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불필요한 지참이 없이 라는 뜻으로 봅시다. 이게 출제가 됐어요. 경찰서 우리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방법에 고지 의무가 나오는데, 그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사형과 달리 수사기관은 피변기해 줘야 되죠. 피의 사실 여지,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 행사도 가능하긴 하죠. 당연히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잡아야 되잖아요. 실력 행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피변기를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에 관한 판례가 있죠. 실력 행사 들어가기 전에, 강제로 잡기 전에 보통 피변기 해주지만, 그놈이 도망갈 때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주거나, 또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상 영장제외인데,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는 것 다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도 영장이 필요 없죠. 현행범 체포한 자가 소유소지 보관하는 물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별표 놓으세요. 일반 사인은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일반 사인이 현행물 체포한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남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따뜻한 물을 먹었어야 이게 딱꼭지를 멈추나? 찬물에 넣어 보자. 그 다음 101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그걸 확인하는 판례인데 막 그 원두막 같아요. 원두막이 뭔지가 모를 건데 옛날 판례지. 1960년도 판례니까. 원두막이 뭔 줄 알긴 알아? 이 수박밭에 여름에 수박을 훔쳐가는 놈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2층 이렇게 일종의 그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근데 동네 애들이 와서 수박을 그래도 하나씩 훔쳐가 잠시 졸고 있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그 수박밭 주인이 본 거야. 봐가지고 이놈을 쫓아갔는데 이 집에 아버지가 이 집까지 쫓아 들어가서 이 집 아버지하고 싸운 거야.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수박밭에 와서 수박을 따스리 가느냐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자 이제 뭐 폭행을 했거나 했겠죠.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거 침입자가 또 되느냐 이건데 수박밭 주인을 주거 침입자로 또 처벌한 거죠. 판례가. 그 판례 봐볼까요? 판례가 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네. 혈음을 추적하고 그의 범인의 아버지, 부의 집에 들어가 동인한 말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범인의 부죠, 부. 동인과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주거 침입죄가 또 성립합니다. 폭행죄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체포 문제 통지 의무 있어요. 통지 의무. 요거 뒤에 구속에도 쓰입니다. 체포 통지는 체포한테부터 그게 아닌데? 그 안에 더 있죠.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 사실의 사건명 등등등을 취지를 알려야 돼요. 취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 안에 거기 빠져 있네. 지체 없이 서면으로 말을 첨가하세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낸다. 근데 그 서면은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게 규칙이 있어요. 체포 통지는 체포한 날부터 늦어도 24시간 해야 된다. 서면인데 별표 놓고 24시간에 서면 됩니다. 급한 경우에는, 급속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 전송기, 팩스죠. 팩스 등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기근에도 다시 서면을 또 한 번 통지해 줘야 돼요. 이게 구속의 경우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피해자지 접견교통권, 면회죠. 면회 접견교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이죠. 2번 별표 3개 넣고, 체포된 사람은 영장에서 체포됐던 영장 없이 체포됐던 법원에 가서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석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죠. 왜? 48시간 내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체포 구속된 피해자 또는 변호인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체포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납부조건 피해자 석방, 여기 피해자 보석이죠. 피해자 보석. 피해자 보석입니다. 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보석. 고형태 전격 체포하는데 적부심사 신청했었죠. 그래서 이 말 주의 봐보세요. 체포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석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뒤집으면 체포 적부심사에서는 보증금 납부 정도 피해자 석방 결정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해자도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 납부 조건부 석방 결정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포된 피의자는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죠. 구속의 결정.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석방해야 되는데 각각 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체포, 현행체포, 긴급체포. 근데 긴급체포 이거는 지체 없이 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하면 됩니다. 48시간 내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48시간 안에 청구하고 48시간 지난 다음에 영장이 발부돼도 됩니다. 48시간 내에 체포영장 청구된다. 긴급체포 이걸 쏘기는데 아니고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이렇게 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발부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청구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네. 48시간인데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는 검사 등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을 기소합니다. 현행범 체포한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잡은 때부터 48시간 아니고 우리나라 부산경찰서 가가지고 부산경찰서에서 인도한 때, 그래서 부산경찰서의 사법경찰 관리가 그 현행범 소말리아 해적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돼요. 그 48시간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체포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산입이 돼. 참, 이것도 조심해야 됐다. 48시간 내에 구속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한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즉시 석방합니다. 즉시. 즉시 석방한다. 즉시에도 별표 놓고 법정 기간에 석방한다. 그럼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산입. 체포된 자가 구속영장에 구속된 때의 체포기간, 그 다음에 뭐 구인기간 이런 거는요. 쫀답을 사법경찰을 검사의 구속기간 10일이라는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재체포 제한은 긴급체포의 경우만 재체포 제한이 있었죠.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가 없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봐두고 그 밑에 판례에다가 별표 3개 좀 해놓으시고 많이 출제가 돼요.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된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로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볼 재구속이 제한되는 구속이 됐다가 석방된 자라 하면 피의자로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시 재구속 못한다 그랬지, 그지? 그때는 구속영장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한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수사 당시 긴급체포됐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반 구속을 볼 수 없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 특히 별표 한 3개 하나. 긴급체포됐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반 구속을 볼 수 없다. 없다에 동감해놓고 이거는 적법해요. 마지막 2줄. 끝났네. 자, 잠깐 멈췄다가 구속으로 가십시다. 구속. 자, 구속. 잡아 넣는 건데 체포에 비해서 비교적 장기간 잡아 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기초 개념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구속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하고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포의 경우는 영장적 여유가 있지만 구속의 경우는 영장적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다는 것, 그런 기초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구속 속에는 구인이라는 게 묶어서 끌고 오다죠. 땡기는 게 인이잖아. 구금은 갖다 가두는 걸 말합니다. 그 둘 다를 포함해서 구속을 그래요. 강제로 묶어서 끌고 온 다음에 강제로 가둬놓는 거, 요걸 구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구인, 구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은 2개가 있는 거죠.
구임장, 구금장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조금 까칠한 판사들은 나누죠. 구임장, 구금장 따로 나눠서 보는데 보통은 한꺼번에 연결해요. 구속영장이라고 통째로 발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장실질안 마치고 구속되는 고영욱, 그 다음에 영장실질 마치고 구속되는 조현아, 그 다음에 1992년 참 오래됐다. MBC 파업으로 구속되는 손석희 아나운서. 지금 환갑이 훨씬 넘었죠. 40년이 지났으니까. 마치 92, 그 다음에 참, 거꾸로 보면 참 놀라운 거고, 이렇게 보면 경악스러운 건데, 이랬던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화장술에 이 대단한 놀람이고, 역순이에요. 구속되기 전에 이랬어요. 조윤선. 그 다음에 구속되면서부터 급격히 늙어갑니다. 요즘은 요 정도로 돌아왔더라고, 요 정도로. 자, 구속 요건. 범죄에 객관적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95% 이상 확실해야 구속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속 사후 도주인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일전 주거가 없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주인도로 외우지 말고 도주인으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유, 범죄의 중대성, 대동그라미, 재범 위험성, 범동그라미, 피해자 중요 참고에 대한 위호의 해 동그라미, 그러면 대범해가 되고, 도주인 대범해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고요. 경미 사건은 주거 부정이다 공통이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절차 보시죠.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하고 피고 구속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속의 절차는 구속영장을 일단 발부해야 되는데,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는 검사가 신청해서 검사가 신청해서 지방 판사가 발부하죠. 피고 구속의 경우는 검사가 신청하지 않고 그냥 수사본에서 바로 영장을 발부한다 그랬죠, 그죠? 그 영장 발부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된 심사가 없고요. 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죠.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 청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방판사, 수임판사 청구하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청구하고서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그 과정에 이제 그 영장 청구하던 판사가 심사를 하는 건데,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말하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말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그거하고 잘 비교하시고, 강의 노트에다가 내가 그 내용을 메모를 해뒀어요. 강의 노트 32페이지. 강의 노트 32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또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말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첫 번째 구속영장이에요. 오전에 열릴 예정에서 이제 법원에 일단 가죠. 갔다가 영장 전담 판사 조희연 판사예요. 조희연 판사가 총괄만 판사 주로 담당한다는데, 서울중앙지법 같이 큰 법원은 판사가 한 3명, 4명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주씩. 그래서 430억 뇌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아까 그 판사 조희연 판사죠. 맞는 것 같은데, 조희연 판사가 기각합니다. 조희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현재가 우려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도주인이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희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요. 이 부장판사로 되어 있지만 지방법원 판사죠, 그죠? 지방판사. 지방법원 판사 그러니까 서울에는 없고 지방에만 있죠라고 하는데, 서울지방법원 판사 있어요. 그래서 1차 구속영장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웃었어요. 싹 웃으면서 이제 퇴근했는데, 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귀가했죠. 일단 1차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근데 특검이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다시 청구합니다. 재청구를 해요. 영장은 다시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각이 되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영장 심사를 또 합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돼서 두 번째 하는데 이제 구속영장 발부돼 버리죠. 요 한정석 판사라는 사람이에요. 중앙지역 영장 전담 판사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방 판사고 수임 판사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할 판사 한정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인사조가 추가로 수입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인데 영장실질심사를 할지 안 할지 이게 이제 1995년에 YS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제도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전에 YS 정부가 1995년이니까 그 전 1970년도, 80년도 YS와 그의 동지들이 민주화 투쟁을 할 때 너무너무 쉽게 민주인사들이 구속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YS가 정권을 잡고 이제 과거 청산을 하면서 이 개혁위원회를 추진해 개혁 여러 부분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중 이제 사법 부분의 개혁,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정권마다 다 나중에 만드는데 사법개혁위원회 4개월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970년도, 80년도 군부 정권에서 형사절차에서 문제됐던 거 10개 개혁 과제 1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중에 1위였던 게 요거예요. 구속이 너무 쉽게 된다. 구속이 너무 남발이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속이 쉽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더니만 검사가 정황판사, 영장판사한테 청구를 하면 판사가 발견하는데 청구 시에 낸 서류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발부를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검사의 주장만 보고 영장을 발부하니까 쉽게 영장을 발부를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도를 만드는데 이 청구 시에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할까 말까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게 아니고 피의자를 데려와서 신문해 본 다음에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증거 충분한지 아닌지를 신문해 본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질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도입하기로 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97년쯤 되는구나. 97년쯤에 도입을 합니다. 95년쯤에. 그래서 이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하면서 검찰청하고 법원 측의 묵계가 이걸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영장을 발부하도록 정하지 말고 끝 문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영장 판사의 재량으로 남겨두자라고 해서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죠. 임의적 제도였어요. 임의적 제도였는데 이게 도입이 되자 판사들이 묵계를 깨고 전부 다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면 무조건 피의자를 불러다가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수사일이 부족했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들이 입이 한 발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막 버티자 법을 개정해 줍니다. 2년 있다가.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무조건 판사가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고 피의자 측의 신청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체포된 피의자는 피의자의 신병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너 영장실질심사로 갈래? 라고 물어보는데 그 과정에 뭐래 압력을 행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너 판사한테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봐야 뭐 별 거 없어, 좋을 거 없어. 그냥 영장 나오면 그냥 들어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일거리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10년간 운영이 돼요. 10년간. 그래서 2007년에 이게 우리가 그 사이에 OECD가 가입되고 해서 선진 국가에서 OECD 그 위원회에서 나라의 체계를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거죠. 검토해 보니까 이게 선진국 기준에 안 맞았어요. 구속하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후진적이다. 그래서 입법 개정 공고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따라 법을 바꿔 2007년에 딱 한 글자 바꿨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인위적 피의자 신문 판사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여한다라고 필요적 피의자 신문 판사 의무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신청이 있으면 피의자 신문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피의자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죠. 또 영장 실질사는 판사의 의무로 바뀌었고 판사의 재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대비를 해 놓으시고요. 책을 봐보죠. 동그라미 2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 영장실질심사 제도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별표놓으세요. 체포영장 청구 X 놓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의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있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을 판단한 것으로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로 간다. 영장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고요. 종래 과거에는 임의적 제도였으나 판사 대명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필요적 제도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요건 판사의 의무죠. 종래에는 과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부가 지방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피의자 측에 청구해서 해야 되는데 개정법은 무조건 다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절차만 세부화가 됐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줄쳐놓고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된다. 시한 제한이 있죠. 시한 제한. 시한 제한. 왜 그러냐면 지금 체포해놨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빨리 해서 하도록 구속영장 청구된 날 다음 날까지 신문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별표 놓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시한 제한이 있습니다. 시한 제한이 정확하게 몇 시간에도 이렇게 제한을 안 해놓은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볼 체포구속 적부심사하고 비교하고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기도 좀 더 깊이 하자.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청구된 판사는 신문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항상 줄쳐놓고 별표는 할 수 있다고 속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여야 한다. 의무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된 날에 다음 날, 청구된 날로 쏘게요.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그래서 보통 한 이틀 걸리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된 날, 그날, 다음 날까지. 그 다음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요거 별표놓고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해야 된다. 역시 하얀데 별표놓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구금장이 아닙니다.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아니고요. 구속영장이지 체포영장 아니죠. 그래서 많이 써게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신문해야 된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해야 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다 아니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고요. 근데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래야 하지 않는다. 즉 신문 없이 영장을 발부해도 된다는 겁니다. 도망했을 때 왜 그러냐면 영장실질심사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했었죠? 피의자가 도망이나 주거 전에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고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인데 피의자가 도망했으면 그 자체로 이미 구속 사유가 갖춰진 거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안 갖춰도 되는 거고 이거는 체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급한 경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한 제한이 없습니다. 시한 제한 없다라는 거 표시해 놓으세요. 시한 제한은 없다. 시한에 영장실질심사에 시한의 제한은 없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라는 시한의 제한이 있었죠. 여기는 시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한의 제한이 없다. 그런 것 추가해 놓으세요. 시한의 제한이 없다. 시한의 제한은 없다. 체포된 경우는 달리. 그리고 신청권을 고지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참고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신문 절차, 신문 절차, 조연하고 피의자를 인치 끌고 와서 투다 이거죠. 인치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효를 이용하죠. 그래서 체포해놓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 이 판사 앞까지 데려오라고 요구하면 되죠.
근데 체포되고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는 아까 봤다시피 구인의관 구성자 발부해서 구인안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차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24시간 이내에 석방합니다. 24시간 별표 해놓고요. 즉시 석방한다라고 속기 쉬운데 아닙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구인한 피의자의 경우는 즉시 석방한다 이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죠. 긴급체포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이거는 법원이니까 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약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근데 거기 체포 법원에 인치받은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 없는 때는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으나 유치관에 인치할 때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 안에 끝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재용 뭐 박근혜 최순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새벽에 영장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규정 때문에 24시간 내에만 구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보통 아침에 저 영장 심사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끝나기 전에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피의자 인치받고 피의자 출석 피의자를 끌고 와서 하고 피의자가 출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피의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한 경우도 있어요.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한 경우도 거부 뭐 질병 이렇게 출처없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신문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출석 없이 신문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신문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신문의 공개와 장소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한다 안 한다 이건데 이게 형사 절차에서 늘 문제가 돼요. 이 절차는 공개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비슷한 결론이나 원리는 잡혀서 이야기했죠. 규범주의 하에서는 고문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고문을 숨기기 위해서 몰래 재판했지만 탄핵주로 넘어오면 공개하죠. 고문을 해서 재판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형사법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주의 때문에 기소 후에 재판 절차는 공개합니다. 재판 절차. 기소 전 수사 절차는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만 잘 알아두면 돼요. 수사 절차는 비공개. 수사 과정은 여기 빠져 있네. 수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소 후에 재판 과정은 하나도 빼지 않고 공개하죠. 원칙이. 원칙이. 그래서 수사 전 비공개, 수사 후 공개. 그 원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영장실심사 공개 하나 안 하나, 적부심사 공개 하나 안 하나, 재정심리 절차 공개 하나 안 하나? 재정 절차? 공개 안 해요. 왜 안 하지? 기소전 절차니까, 그지?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공개 하나 안 하나? 해요. 기소 후 절차니까. 그 다음에 1심 공개하죠, 2심 공개하죠, 3심 공개 하나 안 하나? 안 해요. 서면 심리 절차이기 때문에. 측근 심판 공개 하나 안 하나? 해요. 약식 절차는 안 해요. 약식 절차도 기소 후의 절차지만 서면 심리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예외들이 있는데 예외들은 왜 인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불구하고 배심원 선정 절차는 또 공개 아니지. 배심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칙과 예외들을 잘 이해를 해두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수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나와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한 문제 정도 지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 기소 전은 비공개, 기소는 공개. 그 원리를 아시면 되고, 영장실심사는 기소 전 절차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이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에 곁들여서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비공개가 되면 수사 서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람 등사가 안 돼요. 수사 서류는. 근데 재판에 들어가면 수사 서류 열람 등사가 100% 인정됩니다. 방어권 보장을 해서.
그래서 피자 신문을 왔는데 뭐 한두 시간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아침 9시에 나왔으면 검찰청 나오면 저녁 9시 뭐 새벽까지 받죠. 근데 온갖 걸 계속 돌아가면서 물어요. 똑같은 걸 또 묻고 이 사람이 와서 묻고 저 사람이 와서 묻고 막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서 막 물어서 사람의 정신을 홀을 빼놓죠. 그래서 집에 차 타고 갈 때쯤 되면 이제 멘붕에 빠지고 멘붕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영혼이 가출하고 없어. 난 뭐야? 내가 이러고 있어. 이런 정도라고 기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경찰 수사받아 이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거리는 판에. 그래서 자기 말이 모순이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뱉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나중에 집에 갈 때쯤 돼서 다음에 언제 또 부른다는데 다음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검사한테 지난번에 내가 수사받을 때 그 수사받은 서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줘요. 피자 신문 줘서 다 꾸며놓고 마지막에 한번 보여준다 그랬죠. 내가 말한 대로 타이핑해놨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라. 그때만 마지막에 볼 수 있고 그 순간이 넘어가면 못 본단 말이에요. 일체 못 봐요. 보고 싶으면 기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수사서류 열람동사 1차한대요. 피고가 되고 나면 100% 다 보여주죠. 자기가 무슨 걸로 수사를 받았는지. 피의자 변호인도 못 봅니다. 피고는 변호인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을 받는 예외적인 두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죠.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이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구속이 될까 구속이 적법한가 아닌가를 재판을 받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때 변호인은 이 재판의 변론 준비를 위해서 피의자가 무슨 일로 수사를 받는지 열람을 할 수 있죠. 수사서 열람을.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피의자는 여전히 안 되고요. 피의자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수사서류 열람권이 있습니다. 형사 규칙에 하면 열람권이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변호인 쪽에 가서 또 반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자, 그 전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줄 쳐놓고요. 비공개입니다. 다만 판사는 상당한 인자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관계는 이해관계는 또 줄 쳐놓고 이해관계 방청을 할 수 있어요. 일반 방청은 안 돼요. 일반. 여전히 공개 금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 공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의 신문은 법원 청사에서 해야 된다. 법원 청사 줄 쳐놓고요. 다만 피의자 출석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는 경찰서 구치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해야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까지 가서 구치소에서 가서 할 수 있어요. 최순실 출석 거부하자 영장실질사 구치소에서 하자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 즉결심판하고 정반대입니다. 뒤에 즉결심판하고 비교해 두세요. 즉결심판 관련 페이지는 책이 뭐 달라져 버려서 자, 즉결심판하고 비교해 두시고요. 즉결심판은 기소니까 공개합니다. 영장심사는 기소 전에 공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급하더라도 즉결심판은 경찰관서 외에서 해야 됩니다. 경찰관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경찰관서 외에서 해야 되고 경찰관서 내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즉결심판 선고권자가 경찰서장이니까 경찰서장 입김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죠. 입김이 불어올 수가 있으니까 경찰관서 외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영장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정반대니까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판사가 이런 거는 뭐 공통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진술권이 있습니다. 의견 진술권. 자, 그것도 별표 놓으세요. 검사가 보내는 신문기를 추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피의자 신문하게 되면 사전 증거조사 절차가 돼버려요. 자백을 강요하는 절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다음 필요한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신문 도중에 판사 허가를 얻으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주의에 넣어놨죠. 검사 변호인은 신문기록 주소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묻고 답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소요된 기간 구속기간에 안 넣습니다. 이때 구속기간은 구속제한기간을 말하고요.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돼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또 나오는데 요거 영장실질심사하고 체포구속 적부심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절차가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되는데 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영장실질심사하고 체포구속 적부심사하고 뭐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영장 발부 전에 하는 게 뭐야? 영장 발부 전에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고, 영장을 발부할까 말까 실질심사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 하는 것이 적부심사다. 그지? 적부심사고, 주체도 다르지. 그지? 영장실질심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지방법 판사가 하는 거고, 적부심사는 지방법원 법원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수임 판사가 하는 거고, 이거는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가 하는 거고, 단독 또는 합의부가 하는 거고, 법원 재판부가 하는 거고,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 판사하고 단독 판사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지위가 다른 거죠. 수임 판사로서 하는 것인지 단독 판사 재판부 재판장으로서 하는 것인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기간 불산입 다시 봐볼까?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성전 선고서 수사관계서로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날 동안 해놓고요. 그날 하루 뺍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날 동안 해놓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그만큼 빼니까 실제 구속기간은 더 늘어나는 거죠. 보통 이틀 정도. 그 다음에 미엄 내려가서 변호의 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돼요. 이 표가 국선 변호인 쪽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신문할 피의자고 변호인 없는 때는 지방법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해야 한다 별표놓고요. 이때 국선 변호인은요, 나라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인은 구속영장 선고가 기각되면 자동적으로 해임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제외 동합해놓고 구속영장 선고가 기각되어 효력을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해서 상소할 때까지 그 국선 변호인이 당해 신급의 변호인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법원의 국선 변호인 사정이나 그 밖에서 변호인 선정이 취소돼 변호인이 없게 된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선 변호 선정하는 건 법원의 의무인데요. 하여야 한다 했는데 없을 때 다시 선정하는 건 재량이에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 항상 뭐 신경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여야 한다 돼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변호인과 접견 같은 건 면회권이죠. 피의자 신문 시작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어요. 면회한다는 건 둘만 떼서 만나게 해주는 건데, 접견 같은 걸 해주는 건데, 그거는 신문 시작 전에 한단 말이에요. 신문이 시작되면 면회를 안 해준다. 둘이 따라서 못하지만 둘이 만나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신문 도중에 변호의 조력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예 면회까지 해보는 절차가 너무 지연되니까. 그리고 실제 면회를 한다 하더라도, 접견 같은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걸 허용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인 수사서류 열람권 아까 봤죠.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 판사에 제출된 피의자는 안 됩니다. 피의자 X 넣고 피의자는 수사서류 열람권 전혀 없어요. 피의자는 못 봅니다. 피의자 X 넣고 변호인만 되고요.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 제출한 서류만입니다. 역시 피의자만이고요.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참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안 돼요. 그건 또 변호인이라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을, 근데 보통 증인인데 증인이 누군지 변호사가 알면 가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총을 쏴가지고 죽여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미리 못 보게 막아놔요. 참고는 안 됩니다.
뒤에 국선 변호인의 뭐 권리 쪽에서 가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고, 그다음 신뢰관계와 동석, 임의적 동석만 인정된다 그랬죠. 피의자의 경우는,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신문한 후 구속의 필요가 있다. 인정한 때는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자,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줄쳐놓고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인한 다음에 구속이 필요했다면 구속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상소가 안 됩니다. 재청구가 가능할 뿐 항고, 재항고, 준항고 등 형사법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줄쳐놓고 별표 달아놓으세요. 재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항고, 재항고, 준항고 등 형사법 어떠한 불법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서울 고법에 가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고요. 대법원 올라가서 다툴 수 있느냐? 없다고요. 안 됩니다. 재청구하니까 불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닙니다. 불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상소심에 가서 다툰 걸 불복이라고 그러지, 청구 늦게가는데 또 가서 또 청구하는 그걸 불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청구가 가능한데 검찰이 같은 사람한테 또 무식하게 또 청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일주일 정도 기다립니다. 바뀌어서 이재용 같으면 조희연 판사가 기각했으니까 무슨 판사였죠? 다른 판사 한동훈인가? 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기다려서 그 사람한테 청구하고, 그 사람도 기각하면 또 다른 판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주 한 3번까지는 해봅니다. 해보고 어티상 세상에 다 또 계속 기각하면 포기하고 불기소 기소를 하거나 막 기소 포기를 하는데 보통 불기소 기소를 하죠. 그래서 형사법 어떤 불법함도 없다고. 처음에 기각했을 때 검찰청에서 재청구만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논리가 여기 있어요. 판례 별표 3개 놓고요. 요 판례의 논리가 도움글에 넣어놨는데 모든 수임판사, 지방판사 재판에 대해서 공통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 수소본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자, 거꾸로 말하면 수소본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고등법원, 대법원의 항고, 재항고가 가능한데, 지방판사의 영장 발부는 이 법원의 결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수소본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할 대상이 일단 법적으로 아니는 거고, 그 다음에 416조 규정에 준항고 대상이 되는 것은 재판장도 수명법관의 꿈에 관한 재판인데, 그때 준항고가 가능하지만 수임판사 재판은 또 준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구금에 관한 재판은 또 법률적으로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불법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수임판사 재판은 다 요 판례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논리로 상소를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피의자 구속이고, 피고인 구속, 법정 구속의 경우에는 쉽죠. 그래서 피고인의 구인 구금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법원 직권으로 검사에 청구해서 그것도 또 줄을 쳐놓으세요.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 재판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검사가 청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법원의 피고인 구속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상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구금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1시간 더 하십시다.